근연국에 살짝 섞으면 끝이야. 만삭이라 쓰러졌다 하면 누가 의심해? 다용도실병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속삭임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사상 앞에는 이가 빠진 밥그릇 하나, 색이 유난히 탁한 국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시댁 대문 앞에 경찰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3시 저는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15일 앞두고 있어서 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지요. 음식은 다 해뒀으니 상만 봐달라는 시어머니 오경자 씨의 전화를 받은 게 낮 1시였습니다. 상만 차리면 된다니 2시간이면 끝나겠다 싶었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두르고 물병을 챙기고 남편 박민석에게 여보 5시엔 나갈게. 올해는 못 있어. 하고 문자를 보낸 뒤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들었던 건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다 돼 있다더니 부엌은 손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쌀은 불리지도 않은 채 봉지째 조리대에 있었고 냉동실에서 막 꺼낸 고기는 아직 서리가 하얗게 낀 채 딱딱했습니다. 흙 묻은 나물이 바구니에 그대로였고 제기는 지난 명절에 쓴 기름때가 그대로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상만 봐달라던 그 상은 처음부터 제가 다 차려야 하는 상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음식 다 해두셨다면서요. 이건 처음부터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부엌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앞치마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말대꾸부터 하니? 됐고 이거나 둘러. 내뵌 게 무슨 벼슬이야? 나 내 나이 땐 만삭에도 밥 메고 제사상 혼자 다 차렸어.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 그 옆에서 시누이 박미나 씨가 화장을 고치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옳게 우리 미용실 3시 반 예약이야. 머리만 하고 금방 올게. 그동안 상 좀 봐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이런 건 손이 빨라야지. 배 좀 불렀다고 유세 떨 건 아니잖아. 집에서 노는 사람. 저는 14해째 피부관리실을 혼자 꾸려온 사람인데 시누이 입에서 저는 늘 집에서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보기 목록이 적힌 종이까지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두부랑 배 몇 개 더 사와. 돈은 네가 좀 내고. 시댁 제사에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 보태? 우리 형편 뻔한 거 알면서 참 야박하다. 너도. 두 사람은 외출복으로 갈아입더니 새로 산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저는 잠깐 서서 배를 쓸었습니다. 아이가 발로 옆구리를 툭 찼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무리 안 할 거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장보기 목록을 접어 주머니에 도로 넣고 가족단체 대화방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추가 장보기는 못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만 차릴게요. 병원에서 오래 서 있지 말라고 했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제 몸도 지켜야 하니까요. 읽은 표시는 금방 떴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리대 앞에 식탁 의자를 하나 끌어다 놓았습니다. 서서 하다 쓰러지느니 앉아서 천천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지요. 배가 단단하게 뭉쳐올 때마다 휴대전화 타이머를 10분에 맞추고 손을 멈췄습니다. 가진통이었습니다. 저는 2 종류만, 나물도 3가지만 무쳤습니다. 제사에 꼭 있어야 할 만큼만. 없는 재료를 사러 이 몸으로 시장까지 다녀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을 붙이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발갛게 부풀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저는 문득 이 집에 온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시집 온 첫 해부터 시어머니는 명절이며 제사며 저를 부려먹으면서도 정작 밥상 앞에서는 제 자리를 늘 주방문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친척들이 다 앉은 뒤에야 저는 남은 찬밥을 먹었지요. 시누이는 제 관리실에서 40만 원짜리 크림을 2개나 들고 나가 놓고도 돈 한 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초에는 폐점 시간에 관리실로 와서 수건을 개주던 사람이라 이 집도 언젠가는 저를 식구로 받아주리라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저는 그날 안방에서 알게 됩니다. 제기를 닦으려고 안방 장롱을 뒤지다가 장롱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죽 나온 종이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힌 주소가 낯익었습니다. 친정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아버지 간병하고 장례 치르고 그 끝에 제 이름으로 남은 단 하나의 재산. 전단에는 예상 매매가 8억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마저 꺼냈습니다. 전단 뒷면에 볼펜으로 그려진 방 배치도가 있었습니다. 작은 방 경자, 안방 민서,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출산 후 산모 요양 명목으로 집 비우게 할 것. 3월 초 매물 접수. 손이 떨렸습니다. 뱃속 아이가 다시 발로 찼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한 번 쉬고 봉투를 원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놓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전단 앞뒤를, 방 배치도를, 접힌 주름 하나까지 여러 각도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이 흔들리면 다시 찍었습니다. 이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왜 필요할지는 그때도 정확히 몰랐지만요. 그리고 현관으로 나오다가 저는 열쇠거리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열쇠거리에 낯선 열쇠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낯선데 낯익었습니다. 제 친정 아파트 보조 열쇠였습니다. 제가 이 집 누구에게도 건넨 적 없는 열쇠. 열쇠 머리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거기 제 친정 아파트 동과 호수가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열쇠로 언제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겁니다. 저는 그 열쇠도 여러 각도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쥐어 무게를 가늠하다가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거리에는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이 열쇠가 없어진 걸 누가 언제 알아챌지,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는지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저는 휴대전화로 이튿날 아침에 잡아둔 친정 아파트 잠금장치 교체 예약을 열었습니다. 원래 오후 2시였던 걸 오전 8시로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은 나무를 묻히는데 머릿속은 방 배치도의 볼펜 글씨를 지우질 못했습니다. 5시가 조금 넘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새로 부풀린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오자마자 상을 훑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야? 전이 고작 이거야? 손님들 다 오는데 이걸 상이라고 차렸니? 아주 우리 집 망신 주려고 작정했구나.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꼴이 이렇게 된다니까.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해 마루에 앉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붙여놓은 전 접시를 다시 제 쪽으로 쭉 밀며 말했지요. 식었잖아. 다 식었어. 다시 데워. 며느리가 돼서 제사상 하나 제대로 못 봐? 배 좀 불렀다고 손 놓고 있으면 누가 곱게 봐주니? 저는 접시를 받아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있는 걸로 할 만큼은 다 했어요. 없는 건 없는 대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제 몸 망가뜨려가며 없는 걸 만들 순 없잖아요.
신우이는 제 옆에 새 구두 상자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들고 온 옷가방은 먼지 탄다고 제사 지낼 빵 윗목에 곱게 올려두더군요. 부어오른 제 발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그릇을 마지막으로 놓다가 저는 상 끝에 밥그릇 하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다른 그릇은 다 멀쩡한데 유독 그 그릇만 테두리가 이가 나가 있었습니다. 이 빠진 밥그릇,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국그릇 하나가 다른 국그릇보다 유난히 국물색이 탁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마루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차림이 부족하다던 사람이 상은 보지도 않고 현관 쪽 열쇠거리로 가더군요. 손끝으로 거리를 더듬으며 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걸 확인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친정 아파트 보조 열쇠.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제사 음식도 손님상도 아닌 그 열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켜고 녹음 앱을 미리 열어두었습니다. 손가락은 언제든 붉은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화면 위에 얹어둔 채로요. 이 빠진 밥그릇과 탁한 국그릇을 눈에 담으면서 저는 오늘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건지 아직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열쇠를 먼저 찾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 저는 절대 그들이 차려주는 것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는 것. 뱃속 아이가 다시 한번 옆구리를 툭 찼습니다. 제가 처음 피부관리실을 연 건 14해 전 8평짜리 상가 지하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부어온 적금 3천만 원에 소상공인 대출을 보태 얻은 자리였지요. 간판값이 아까워 이름만 겨우 붙였고 개업 첫 달 손님은 6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6명을 붙잡으려고 저는 별짓을 다 했습니다. 낮에는 관리를 하고 저녁에는 직접 전단을 돌렸습니다. 수건은 세탁소 맡길 돈이 없어 밤마다 손빨래를 했지요. 손님이 다 돌아간 밤 11시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품 원가와 전기료를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이 크림을 한 번 쓰면 얼마가 나가는지, 관리 한 번에 수건 몇 장을 쓰는지, 한 사람당 마진이 얼마 남는지, 그렇게 가격표를 다시 짰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피부 상태, 알레르기 반응, 어떤 제품을 썼는지 제조 번호까지 차트에 적었지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지만 그 기록 덕에 손님들이 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내 피부를 안다는 말, 그 한마디가 단골을 만들었습니다. 14해가 지난 지금 그 지하 8평은 지상 매장이 됐고 직원 2명을 두고 예약제로 돌아가는 곳이 됐습니다. 기록하는 버릇은 그렇게 몸에 뱄습니다. 훗날 그 버릇이 제 목숨을 지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요. 결혼 초에 남편은 나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폐점 시간이면 관리실에 와서 수건을 개고 쓰레기를 내다 버렸지요. 저는 그이가 제 일을 존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처자일을 잃었던 해에도 그랬습니다. 병원비에 몸조리에 몇 달을 힘겹게 보내던 그 시기, 남편에게서 어떤 미세한 거리감을 느꼈지만 저는 그저 그이도 힘들어서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아이를 잃은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남을 원망할 겨를도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거나 친척 결혼식 전날이면 예약도 없이 관리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나 먼저 좀 해줘. 내일 모임인데 얼굴이 이 꼴이면 되겠니? 시어미 얼굴 세워주는 것도 며느리 할 일이야. 침대에 이미 손님이 누워 있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가족 관리를 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권리로 알았습니다. 횟수가 2번,
3번으로 늘더니 관리가 끝나면 계산대는 쳐다도 안 보고 화장품 견본을 한 움큼씩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식구끼리 돈 따지는 거 아니다. 어차피 견본이잖아. 팔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어미한테 생색내니? 신우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제가 외부 교육을 간 어느 날 신우이가 진열장에서 크림 2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40만 원어치였지요. 그날 매장을 지킨 직원 수진 씨가 제품 번호와 시각을 재고 장부에 또박또박 적어두었습니다. 교육에서 돌아와 폐쇄회로 화면을 돌려본 저는 화가 나기보다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가씨, 지난주에 가져가신 크림 2개 60만 원이에요. 이번 달 말까지 결제해 주세요.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저는 규칙을 바꿨습니다. 가족도 예약금 없이는 관리를 받을 수 없도록. 그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건 어느 친척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늦게 도착했는데 방 안으로 들어서기 전 미닫이문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관리실 가격표를 아예 상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글쎄, 이 며느리가 시어미한테까지 돈을 받는다니까. 세상에 이런 며느리 봤니?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돈 앞에서는 어른도 몰라봐.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그 말이 문틈으로 새어나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손이 다 떨렸지요. 아버지 병수발에 장례까지 혼자 치른 저를 그 아버지 이름까지 끌어다 욕보이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미리 챙겨온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난 3년간 무료로 받은 관리 횟수와 견본으로 가져간 제품 목록, 신우이의 미납금 60만 원이 날짜별로 적힌 장부였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 저는 그 장부를 상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가격표만 보시면 억울하시겠어요. 이것도 같이 보세요. 3년 동안 공짜로 받으신 관리 가져가신 견본, 아가씨가 아직 안 낸 돈까지 날짜별로 다 적어놨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장부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장부를 밀쳐냈지만 이미 숫자를 다 본 친척들은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날짜와 숫자가 다 말해주도록 두었을 뿐입니다. 그 대가는 그날 밥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자리를 주방 출입문 옆으로 옮겨놓고 식은 밥과 남은 반찬만 놓아주었습니다. 온 식구가 따뜻한 국에 갓 지은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문가에서 찬밥을 먹었습니다. 임신 중반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반의 어느 날 신우이가 친구 셋을 데리고 관리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옳게 얘네 다 내 친구야. 그냥 서비스로 좀 해줘. 어차피 자리 하나쯤 비잖아. 가족 얼굴 좀 세워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날은 예약 손님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만삭에 가까운 배를 안고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가씨, 오늘 예약 다 차 있어요. 손님들 시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친구분들은 다음에 예약하고 오시면 정식으로 해드릴게요. 신우이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옳게 진짜 독하다. 임신하더니 더 무섭네. 배 좀 불렀다고 이제 신우이도 우습게 봐? 그러더니 다음 날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출산하는 동안 관리실을 대신 맡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고마운 제안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서류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밑에 깔린 조항에
임대보증금과 미용기기 소유권까지 신우이 앞으로 넘긴다는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 한 장 전부 복사기에 넣어 사본을 뜨고 받은 날짜를 적어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제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가게 임대차 내용 절대 바꾸지 말아주세요. 누가 와서 가족이라고 해도요. 제 도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남편은 그 일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나가 널 도우려고 그런 거잖아. 왜 그렇게 사람을 나쁘게만 봐?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통장부터 보여줘. 미용기기 사업 통장. 빚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봐야겠어. 도우려던 건지 노리던 건지. 남편은 대답 대신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사업용 통장과 공동인증서를 다른 기기로 옮기고 관리실 출입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직원 수진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 우리 식구가 와도 내 승인 없이는 제품이든 서류든 절대 내주지 마요. 시어머니가 오셔도 남편이 와도요. 말로 밀어붙이면 바로 저한테 전화해요. 부탁해요. 수진 씨는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걱정 마세요. 누가 와서 뭘 가져가도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전부 기록해 둘게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지키려던 게 고작 가게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통장 하나, 서류 몇 장, 크림 2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노리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건 제 관리실에 제품을 대던 업체 직원들과 부쩍 가까워지고 나서였습니다. 어느 저녁 사업 계획서를 식탁에 펼쳐놓고 남편은 오랜만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피부 미용기기 유통이야. 내 관리실 거래처들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초기 자금만 있으면 금방 자리 잡아. 1년만 버텨봐. 내 가게 몇 개는 더 낼 수 있어. 우리도 이제 좀 크게 살아야지. 저는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니까 아주 외면할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이랑 사업 자금은 딱 나눠. 섞지 마. 그리고 이 돈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야. 차용증 쓰자. 남편은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웃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일과 이자를 또박또박 적은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공증 한 장이 훗날 저를 지켜준 여러 종이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 6달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약속한 날짜에 원금 일부와 이자를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납품했다는 기기 사진이며 계약서도 정기적으로 가져와 보여주었지요. 저는 조금 마음을 놓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제 옆에서 제대로 서보려는 거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남편이 대형 체인 계약을 준비한다며 귀가 시간을 늦추면서부터였습니다. 자정이 다 돼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술 냄새가 나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관리실 주소로 정체 모를 우편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겉봉의 내용 증명이라 찍힌 봉투였지요. 저는 뜯어보지 않고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뭐야? 왜 당신 우편물이 내 가게로 와? 내용 증명까지 붙어서? 별거 아니야. 거래처끼리 원래 이런 거우가. 괜히 겁먹지 마.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 별거 아니라던 그 봉투가 별거였다는 걸 저는 며칠 뒤 낮에 알게 됐습니다. 거래처 직원 둘이 관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있는 시간이었는데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더군요. 사장님, 기기 12대 대금이 아직입니다. 계약서에 사장님 도장 다 찍혀 있어요. 이렇게 피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저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제가 도장 찍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직원이 내민 계약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제 사업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회계 기울기가 끝을 맺는 방식이 저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흉내내 쓴 겁니다. 무엇보다 계약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는 임신 정기검진으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 날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제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직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서류들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제가 사진만 찍을게요. 대금 문제는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일이니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계약서 12장을 한 장씩 도장과 서명이 잘 보이도록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각각 상담 예약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지요. 그리고 밤늦게 저는 관리실 폐쇄회로 화면을 처음부터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무렵부터요. 화면 속에서 저는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봤습니다. 손님이 다 돌아간 어느 밤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관리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계산대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은 제 집 열쇠고리를 꺼내 휴대전화로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열쇠머리 가까이 대고 찍더군요. 며칠 뒤 저는 그 서랍에서 친정 아파트 보조 열쇠 하나가 사라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 열쇠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시댁 현관 열쇠거리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삭의 몸으로 제사상을 차리던 그날에요. 화면을 다 보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앉아만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배에 얹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상 원본과 고객장부, 제품 입출고, 기록을 전부 외장 저장소에 복사하고 클라우드에도 한 벌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출입카드 관리 프로그램에서 남편의 출입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없는 밤에 이 가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지나치게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임신하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남편도 못 믿어? 내가 도둑이야? 당신 이런 식이면 나도 지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남편은 며칠 뒤 식탁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업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보험 서류였지요. 이거 우리 애 태어나면 대비해야 하는 거야. 요즘 다 이런 거 하나씩 들어. 혹시 모를 일 생기면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태아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사고가 생길 경우 남편에게 거액이 지급되는 사망보험 신청서였습니다. 피보험자 본인 동의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명해야 할 자리는 제 자리였지요. 그리고 설계사 이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두고 볼게. 바로 서명은 못해. 천천히 읽어보고 내가 결정할게. 남편의 눈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못 본 척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서명란을 빈 채로 서류 전체를 사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진행된 사망보험 신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접수된 게 있다면 보류해 주세요.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원은 신청서가 접수됐으나 피보험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류 상태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메모하고 상담원 이름과 접수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가 계산표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이라도 전하듯이요. 친정 아파트 담보로 넣으면 6개월만 버티면 돼. 그거 어차피 내 명의잖아. 결혼했으면 내 재산도 우리 집 재산이지. 식구가 죽게 생겼는데 그 정도도 못해? 친정 아파트. 아버지 병수발 3년 마지막 장례까지 저 혼자 치르고 제 이름으로 남은 단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여의고 형제도 없었지요. 그 집은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손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는 남편 사업빈 메우는데 넣으라고 밥 먹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안 됩니다. 그건 제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누구 빚 막으라고 남긴 집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죽은 사람 집이 뭐 그리 대수라고. 산 사람이 먼저지. 친정 재산 움켜쥐고 있으면 효녀되는 줄 아니? 남편 앞길 막는 며느리는 집안에 복이 안 돼. 죽은 사람 집. 저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등기 서류와 인감도장을 은행 대여금고로 옮겼습니다. 친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직접 찾아가 저 외에는 가족을 포함한 누구의 출입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등록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의아한 얼굴을 하기에 저는 짧게만 말했습니다. 제 명의 집이에요. 저만 들어갑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허락하지 마세요. 그 무렵 저는 남편에게 서면을 하나 건넸습니다. 출산 후에도 사업 채무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문자가 왔습니다. 사업 서류 원본이 다 어머니 댁 안방에 있어. 이번 제사에 오면 그때 전부 보여줄게. 나도 이제 정리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줘. 제발.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원본을 보여주겠다는 말은 미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조된 계약서의 진짜 원본이 그 집에 있다면 그건 제가 확인해야 할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뱃속 아이가 발로 옆구리를 툭 찼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는 것처럼요. 가더라도 그냥은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시댁에 가기로 마음먹은 날 밤 저는 혜숙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숙 언니는 제 산전 관리를 받으러 오던 손님이자 은퇴한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있었지요. 언젠가 제가 시댁 이야기를 흘렸을 때 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희 씨, 앞으로 그 집 갈 때는 나한테 위치 공유 켜놓고 가. 별일 없으면 좋고 있으면 내가 알아야 하니까. 그때는 언니가 유난스럽다 생각했는데 그날 밤 저는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언니, 나 모레 시댁 제사에 가야 해. 서류 원본만 확인하고 바로 나올 건데 좀 불안해서. 전화기 너머 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위치 공유 켜고 가. 그리고 우리 신호 하나 정하자. 네가 나한테 신호 보내고 나서 10분 동안 답이 없으면 나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네가 괜찮다고 나중에 화내도 상관없어. 알았지?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서류만 보고 곧장 나온다. 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시댁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이미 아시는 대로입니다. 상은 제가 다 차려야 했고 안방에서 저는 친정 아파트 전단과 방 배치도를 봤으며 열쇠거리에서 보조 열쇠를 찾아 가방에 넣었지요. 제사 준비가 얼추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제사 지낼 방으로 그릇을 옮기던 참이었습니다. 국그릇을 2개 겹쳐 들고 다용도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발을 멈췄습니다. 왜였을까요? 목소리가 유난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남 흉볼 때의 그 신난 목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는 목소리였습니다. 근연국에 살짝 섞으면 그냥 끝이야. 만삭에 쓰러진 걸로 하면 아무도 안 의심해.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국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겨우 2 손에 힘을 주고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심장이 뱃속 아이에게까지 쿵쿵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근데 애는? 뱃속에 애 있잖아. 애까지 같이 가야 깔끔하지. 그래야 민석이가 그 친정집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할 거 아니냐. 아이가 남아있으면 상속이니 뭐니 복잡해져. 애까지 같이 가야 깔끔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배에 얹은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아이가 그 순간 발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마치 엄마 여기 있다고, 나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시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 준다던 2천만 원은 언제 줘? 그리고 아파트 지분 말한 거, 그거 확실한 거지? 일 끝나면 민석이가 알아서 할 거야. 넌 오늘 그릇만 헷갈리지 말고 잘 놓으면 돼. 그년 자리에 이 빠진 밥그릇이랑 그 국그릇 놓는 거 잊지 마. 저는 다용도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 모서리를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들었다는 걸 알면 저 2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아까부터 화면을 켜둔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붉은 표시가 도는 걸 확인하고 손을 다시 배 위로 가져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저는 상 위를 살폈습니다. 이 빠진 밥그릇 옆에 놓인 국그릇 하나만 유독 국물색이 짙었습니다. 국자를 넣은 흔적도 없는데 표면에 미세한 가루 자국이 떠 있었습니다. 다른 국그릇에는 없는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관리실에서 손님에게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저는 늘 문제가 된 제품을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원인을 밝히려면 물증이 있어야 하니까요. 몸에 밴 그 버릇대로 저는 부엌 찬장에서 작은 밀폐용기를 꺼냈습니다. 문제의 국을 아주 소량만 조심스레 덜어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릇에 담긴 나머지 국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손끝에 온 신경을 모았지요. 그러고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국그릇을, 이 빠진 밥그릇을, 상차림 전체를 찍었습니다. 촬영 시각과 이 그릇이 놓인 위치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 빠진 밥그릇 상 오른쪽 끝, 며느리 자리, 색 짙은 국 같은 자리, 밀폐용기는 가방 안쪽 깊숙이 은행 서류를 넣어두는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서류만 확인하고 곧장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으로 향하던 저는 대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대문 빗장을 걸고 있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그러고는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석 오빠 곧 도착한대. 지금 5분 거리래.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나가려다 붙들리면 오히려 제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저 두 사람과 실랑이를 벌일 수는 없었지요. 저는 판단을 바꿨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상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빠진 밥그릇과 색 짙은 국그릇을 조용히 신우이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그릇들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자리가 바뀐 걸 보고 반드시 반응할 테니까요. 저는 그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 그릇의 정체를 알고 있는지 그 얼굴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혜숙 언니에게 녹음 파일과 사진 몇 장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언니, 시작. 이 신호를 보내고 10분 동안 제가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언니는 경찰에 제 위치를 알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는 걸 확인하고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친척들이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신우이가 자기 자리에 앉다가 앞에 놓인 이 빠진 밥그릇을 봤습니다. 순간 신우이의 손에서 수저가 툭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신우이는 황급히 국그릇을 집어 제자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옳게, 이거 옳게 자리 아니야? 여기 앉아. 저는 그 국그릇을 다시 신우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오늘은 아가씨 자리예요. 편히 드세요. 신우이는 국의 냄새도 맡지 않았습니다. 대신 벌떡 일어서더니 상 모서리를 손으로 밀쳐 흔들었습니다. 국그릇이 넘어지고 짙은 국물이 상 위로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유, 내가 손이 미끄러워서. 어머, 어떡해. 시어머니가 즉시 행주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바닥부터 닦지 않았습니다. 국그릇과 수저부터 먼저 치우려 했습니다. 증거가 될 물건부터 없애려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만삭의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목을 잡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나 이거, 네가 뭔데? 쏟아진 건 제가 치우겠다고요. 손 떼세요. 친척들의 시선이 상 위로 저와 시어머니에게로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아무도 그 국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만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국을 먼저 밀고 그릇을 먼저 치우려는 두 사람의 손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지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놓고 천천히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저는 이미 신호를 보낸 뒤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10분이었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조용히 그 시간을 셌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린 건 제가 신호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제사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예정보다 이른 도착이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방에 들어와 제일 먼저 한 행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남편은 쓰러진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상 위에 무슨 일이 났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부터 봤습니다. 그 얼굴로 제가 국을 먹었는지 아닌지를 읽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답을 주지 못하자 남편의 눈이 저에게로 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순간 당황이 스쳤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가와 저를 부축하는 척 어깨를 눌렀습니다. 손끝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보, 몸도 무거운데 어디가? 앉아 있어. 말은 부드러웠지만 다른 손은 제 가방끈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으며 몸을 옆으로 틀어 손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신발장 위에 놓인 자동차 열쇠를 슬쩍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친척들의 눈이 일제히 현관으로 쏠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걸 남편이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틈에 시누이는 다시 대문 빗장을 눌러 잠갔고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제사 다 끝났어요. 이제들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 집안일이니까. 친척 몇이 엉거주춤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출입문을 막고 선 시누이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발밑으로 가방을 슬쩍 밀었습니다. 마루 아래로 평소 저에게 그나마 살갑게 대해주던 사촌 시숙의 발치로요. 그분은 영문을 몰라 저를 봤지만 저는 눈짓으로 그 가방을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폰 일이네. 뭘 찍었는지 좀 보자. 싫어. 왜 남의 폰을 봐? 남편은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챘습니다. 만삭의 아내 손을 비틀다시피 해서요. 그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녹음 앱을 열더니 방금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웠습니다.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봐,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착각한 거야. 무슨 녹음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 파일은 이미 혜숙 언니에게 전송된 뒤였고 자동 백업으로 클라우드에도 한 벌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리요. 남편이 지운 건 이 휴대전화 안에 있던 사본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 아래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방이 어디 갔는지 찾는 눈이었습니다. 이내 사촌 시숙 발치의 가방을 발견하고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이리 줘. 며느리 짐 내가 챙겨줄게. 가방을 낚아챈 시어머니는 안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밀폐 용기를 꺼내 들더니 곧장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쏟아버리려는 거였지요. 그때 사촌 시숙이 일어섰습니다. 형수님, 그거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고는 가방을 도로 받아 자기 등 뒤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방 안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숙 언니는 신호를 받고 10분이 지나도 제 연락이 없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치를 알려주며 만삭의 임산부가 갇혀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달라고 했다지요. 신고 접수 후 순찰차 한 대가 먼저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누이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담장 쪽으로 내려가려는 참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골목에 들어선 경찰과 담장 아래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안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순식간이었습니다. 곧이어 후속 인력을 포함한 경찰차 3대와 구급차 1대가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좁은 골목이 붉고 푸른 경광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사 음식 냄새가 밴 골목 양쪽으로 이웃들이 물러섰고 창문마다 얼굴이 내다봤습니다. 경찰은 능숙했습니다. 저와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를 서로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나눠 세웠습니다. 각자의 휴대전화와 현장 물품을 따로 확보했지요. 한 경찰이 대문을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이 빗장 누가 언제 걸었습니까? 안에서 못 나가게 잠긴 거 맞습니까? 친척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 아가씨가 걸었어요. 며느리 나가려니까 문 잠그더라고. 경찰은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눌러 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여러 친척이 봤다며 진술했습니다. 감금과 물리적 저지가 그 자리에서 기록됐습니다.
저는 사촌 시숙에게 맡겨둔 가방을 돌려받아 밀폐 용기와 촬영 기록을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이 국에서 소량 덜어 담은 겁니다. 상에 쏟아진 국이랑 이 이 빠진 밥그릇도 증거로 봐주세요. 녹음은 제 지인이 갖고 있어요. 곧 넘기겠습니다. 저는 다용도실 앞으로 가 제가 대화를 들은 자리를 직접 짚었습니다. 여기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가와 제 혈압을 재고 배에 장치를 대 태아 심박을 확인했습니다. 산모님, 혈압이 좀 높으세요. 지금 바로 병원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수사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제가 넘긴 증거들, 인계 확인서 받을 수 있을까요? 뭘 언제 드렸는지 남겨야 해서요. 수사관은 잠깐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고 나서야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현장 확인이 이어지는 동안 신우이의 가방에서 뜻밖의 것이 나왔습니다.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포장 봉투 하나와 남편에게서 받기로 한 2천만 원의 지급 일정이 적힌 메모였습니다. 일 끝난 뒤 2천, 아파트 지분별도. 신우이는 그 메모를 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뻗댔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사에 온 거예요. 하지만 수사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와 쓰러진 사람을 찾지 않고 국부터 확인하려 했다는 것을요. 여러 친척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 사람의 진술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가리켰고 시어머니는 자기가 다 했다며 아들을 감쌌고 남편은 자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붉은 경광등을 봤습니다. 아이가 발로 옆구리를 툭 찼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엄마가 너를 지켰다고. 우리 살았다고.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저는 배에 태아 심박 확인 장치를 두른 채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밀려오는 가진통 사이사이 저는 그날 오후 3시에 대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구급차에 오르기까지를 시간순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찍었고 어디서 그 대화를 들었는지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울음이 목까지 차올라도 날짜와 시각과 장소부터 말했습니다. 기록을 남기던 오랜 버릇이 그 순간에도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저와 아이 모두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가 젖도록요. 간호사가 보호자 이름을 물었을 때 저는 남편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혜숙 언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언니는 병원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잘했어, 선희 씨. 정말 잘 버텼어. 이제 나머지는 같이 하자. 혼자 다 감당하려던 저에게 그 말이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그날 밤늦게 남편이 병실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문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좀 봐. 오해가 있어. 애기 아빠잖아. 얼굴만 보자. 저는 간호사를 불러 부탁했습니다. 저 사람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면회 제한 걸 수 있으면 걸어주세요. 병원 보안 요원이 올라와 남편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돌려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너 이러는 거 후회할 거야.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노렸던 게 무엇이었는지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며칠 뒤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밀폐 용기에 덜어둔 국과 상에 쏟아졌던 국, 두 곳 모두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섭취했다면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성분이었습니다. 수사관이 결과를 알려주던 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그 국을 무심코 한 술이라도 떴다면 상상만으로 뱃속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경찰은 시댁 안방과 제기함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서 제 이름이 적힌 사망보험 신청서와 친정 아파트 처분 위임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제가 장롱 위에서 봤던 그 봉투가 이제는 증거 봉투에 담겨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수사는 남편의 사업 사무실로도 뻗어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납품하지도 않은 기기를 매출로 잡은 장부가 나왔고 제 관리실 상으로 위조된 계약서들이 제출됐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제 관리실 단골 손님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재산 문제로 좀 다퉈서요. 집사람이 좀 예민해요. 관리실은 곧 정리될지도 몰라요. 가게 문을 닫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지요. 저는 직원 수진 씨에게 딱 한 가지만 지시했습니다. 수진 씨, 손님들한테는 공식 안내문 말고 아무 설명도 하지 마요. 누가 뭘 물어도 정상 영업 중이라고만. 수진 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별도 저장 장치 하나를 들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안에는 남편이 늦은 밤 관리실 서랍을 뒤지는 폐쇄회로 영상과 시어머니가 제 사업자 도장을 들고 나가는 화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외압에도 기록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몇 번이나 회유했다는데도요. 사장님이 가족이라도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만 지켰어요. 저는 그 성실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친정 아파트 처분 위임장에 쓰인 서명은 위조된 것이며 관리실 임대보증금 역시 제 동의 없이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대여금고에서 진짜 인감과 예전 계약서, 원본을 꺼내 수사관에게 냈습니다. 위조 문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도록요. 두 서명을 겹쳐보니 회계 기울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흉내는 흉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딸이었습니다. 건강한 딸. 처자이를 잃고 오래 아파했던 저에게 그 작은 울음소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어머니가 병원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손녀 할머니라는 이름을 앞세워 면회를 신청했지요. 내 손녀야. 얼굴 한번 보는 게 뭐 그리 죄라고. 할미가 손녀 보겠다는데. 저는 변호사를 통해 답을 전했습니다. 이미 법원의 접근금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요. 병원에도 면회 제안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손녀의 죽음까지 계산에 넣었던 사람에게 저는 그 아이를 안겨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시누이는 처음엔 이렇게 우겼습니다. 저는 몰라요. 다 엄마가 혼자 준비한 거예요. 저는 그냥 상만 차렸어요. 하지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 빠진 밥그릇을 보자마자 수저를 떨어뜨렸느냐고. 왜 국그릇부터 밀었느냐고. 그리고 가방에서 나온 2천만 원 지급 일정 메모는 무엇이냐고. 시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복구된 메시지였습니다. 경찰이 남편과 시누이가 주고받은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해내자 시누이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친정 아파트 지분과 자신의 카드빚 해결을 약속받고 가담했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 역시 진술을 남겼습니다. 아들의 사업빚만 갚으면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제사상을 이용하려 했다고요.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 두 장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나는 이혼 소송 위임장, 다른 하나는 형사사건 의견서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다시는 제 관리실이나 친정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옆에 잠든 딸을 봤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담요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저를 해칠 수 있는 문은 하나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한 사람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계산하고 설계한 그 사람 말입니다. 남편이 진짜 설계자였다는 사실은 그의 사업 사무실에서 나온 노트북 한 대가 말해주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그 노트북에는 표 하나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표에는 제 출산 예정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친정 아파트 시세 8억, 관리실 보증금, 그리고 사망보험 예상 지급액이 나란히 적혀 있었지요. 4개의 숫자가 더해져 맨 아래 합계가 굵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제 목숨과 아이의 목숨, 아버지가 남긴 집, 제가 14의 일군 가게. 그 모든 것이 남편에게는 그저 더하기 문제였던 겁니다. 표 옆에는 일정표까지 있었습니다. 제삿날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고 관리실 기기 소유권을 정리하는 순서가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출장 계획을 짜듯이요. 그 사람은 제사 다음 날 무엇을 할지까지 미리 정해두었던 겁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자리와 그릇을 지정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빠진 밥그릇, 며느리 자리, 색 있는 국 같은 자리. 시누이에게는 일 끝난 뒤 2천 계좌로라고 적어 보냈더군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제사에 참석했던 남편이 실은 그릇 하나까지 정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남편이 제 예전 서명 사진을 보내며 계약이 가능한지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 동의 요건이 안 맞아서 접수는 됐지만 결국 보류되고 무산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계속 서명 사진만 보내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동생이 그런 짓을 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남편의 휴대전화 위치는 시댁에서 5분 거리의 한 주차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사에 늦게 도착한 게 아니라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일이 다 끝나기를요. 수사관은 남편이 시누이에게 보낸 입금 일정, 시어머니와 통화한 시각, 그리고 방에 들어와 제가 국을 먹었는지 확인하려 보낸 메시지까지 시간순으로 전부 재구성했습니다. 그 시간선 앞에서 남편의 몰랐다는 말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을 감싸려 했습니다. 다 내가 꾸민 거예요. 우리 민석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죄가 있으면 이 늙은이한테 있지. 그 애는 죄가 없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와 국사건은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웠던 건 맞지만 아내를 해치려 한 적은 없다고요. 궁지에 몰린 건 시누이였습니다. 책임이 자신에게만 쏠리는 걸 확인하자 시누이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남편이 약속한 2천만 원과 아파트 지분에 관한 메시지 전부를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오빠가 시킨 일이라고 자기는 심부름꾼일 뿐이었다고요. 돈 앞에서 뭉쳤던 사람들이
벌 앞에서 서로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은 저를 공격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이 밥그릇을 바꿔치기해서 오히려 가족을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이건 부인이 만든 상황입니다. 저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감식 결과가 답을 대신했습니다. 유해 성분은 신우이 앞에 놓였던 그릇과 제가 소량 보존한 밀폐 용기에서 똑같이 검출됐습니다. 저는 국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준비된 국을 소량 덜어 보존했을 뿐입니다. 그릇의 자리를 바꾼 건 누가 그 그릇의 정체를 아는지 드러내기 위해서였고요. 위험을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의 줄로 이어졌습니다. 혜숙 언니가 보관한 원본 녹음, 수진 씨가 지켜낸 폐쇄회로 화면, 제품 장부와 위조된 위임장, 노트북의 합산표와 복구된 메시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되자 남편이 오래전부터 짜둔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래된 기록도 다시 들춰봤습니다. 처자일을 잃었던 그해 남편이 병원비보다 보험부터 확인했던 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미세한 거리감의 정체가 몇 해가 지나서야 손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이 섞이면 안 됐으니까요. 이번 사건과 직접 이어지는 자료만 날짜와 문서로 정리해냈습니다. 진술석에 선 날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노동도 주고 몸도 상해가며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준 것입니다. 제가 준 것이지 제 목숨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허락을 준 적은 없습니다. 저는 날짜를 짚었고 서류를 짚었고 통장 내역을 짚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종이가 저를 대신해 말하게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이익을 계산해 가족을 끌어들인 구조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각자의 몫을 기대하며 실행에 가담한 사실을요. 세 사람은 범행 가담 정도와 문서 위조, 재산 침해, 감금과 물리적 위협에 따라 각각 처벌받았습니다. 준비됐던 위임장과 보험 신청, 담보 제공 시도는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도 제가 일군 가게도 다시 온전히 제 것으로 남았습니다. 선고가 있던 날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갑을 차기 전 마지막으로요. 여보, 나 좀 봐. 한 번만. 우리 애 아빠잖아. 이렇게 끝낼 거야?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함께 온 경호 인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손이 저에게 닿기 전에요. 이제 당신이 나 부를 이름은 없어. 저는 뒤돌아 걸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혼 서류를 마저 제출하러 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날 저는 친정 아파트의 잠금 장치를 다시 교체했습니다. 기사님이 새 도어록을 다는 동안 저는 현관에 서서 오래된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사시던 집, 저 문을 열고 언제든 들어오려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새 비밀번호는 딸의 생일과도 제 생일과도 무관한 숫자로 정했습니다.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번호로요. 현관문 안쪽에는 작은 문패를 달았습니다. 거기엔 저와 딸 두 사람의 이름만 새겼습니다. 시댁 열쇠거리에서 제 손으로 빼내왔던 그 보조 열쇠는 변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폐기했습니다. 열쇠 머리에 붙어있던 제 집 동과 호수가 적힌 스티커까지 함께요.
절단기로 열쇠가 두 동강 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관리실은 조금씩 추슬렀습니다. 거래처 채무와 남편이 명의를 도용해 맺은 계약을 하나하나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진짜 제 빚과 그 사람이 제 이름으로 만든 가짜 빚을요. 출산 후 3개월 동안은 예약 인원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몸을 회복하면서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요.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늘 무리하고 늘 혼자 다 짊어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직원 수진 씨에게는 매장 운영 권한과 수당을 새로 챙겨주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는 제품 입출고와 예약 관리를 나눠 맡겼지요. 제가 자리를 비워도 기록이 끊기지 않도록요. 어느 날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좀 저희 믿고 쉬셔도 돼요. 여기 잘 돌아가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들에게 기대는 법을 저는 40이 넘어서야 겨우 배웠습니다. 퇴원하던 날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겁니다. 건강한 딸을 품에 안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혜숙 언니와 직원 두 사람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관리실 수건으로 만든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수건을 돌돌 말아 꽃송이처럼 묶은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꽃다발이었지요. 그리고 종이 한 장, 공동 육아 일정표였습니다. 요일별로 누가 언제 저와 아이를 도우러 올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 혜숙 언니의 말에 저는 딸을 안은 채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벅차서요. 저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전엔 손님 예약부터 잡고 남는 시간에 겨우 저를 챙겼다면 이제는 병원 방문일과 쉬는 날을 예약표에 먼저 표시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만 손님을 받습니다. 순서를 바꾼 것뿐인데 삶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사업 때문에 거래를 끊었던 업체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제 주문서와 결제 기록을 확인하고는 다시 저와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부터 깔끔하셨죠. 문제는 다른 데 있었던 거고요. 관리실은 1년 만에 예전 매출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수익 일부를 떼어 직원 성과급과 비상 운영자금으로 따로 보관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도록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피부관리사 교육이었습니다. 관리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차트 쓰는 법, 제품 재고 관리하는 법, 예약금과 환불 기준 세우는 법까지요. 제가 연례회전 8평 지하에서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홀로 익혔던 것들, 저처럼 혼자 헤매지 않도록 후배들에게 그 길을 조금 앞당겨주고 싶었습니다. 첫 교육생들이 자기가 직접 쓴 장부를 들고 찾아왔을 때 저는 서랍 깊이 넣어둔 제 옛 개업 장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그 장부와 그들의 새 장부를 나란히 펼쳐놓고 고칠 항목을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손이 서툰 한 교육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꼼꼼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처음엔 다 엉망이었어요. 근데 기록해두면 언젠가 그게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를 살린 건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그저 날짜를 적고 사진을 찍고 종이를 남겨두던 오래된 버릇이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을 통해 손녀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리인을 통해 딱 한 문장만 전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끝난 것과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용서한다고 해서 제 아이를 그 사람들 곁에 둘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 뒤로 시가에서 오는 전화번호와 우편물은 모두 법률 대리인을 거치게 했습니다. 딸의 어린이집과 관리실에도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해 두었습니다.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요. 사건이 있고 세 번째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집의 제사상 대신 우리 집 식탁을 차렸습니다. 딸이 제일 좋아하는 달걀전을 부치고 제가 먹고 싶었던 맑은 국을 끓였습니다. 색이 탁하지 않은 속이 훤히 비치는 맑은 국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이 빠진 밥그릇 대신 제가 직접 고른 단단하고 매끈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이 나간데 하나 없는 그릇으로요. 해숙 언니와 직원들이 놀러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는 각자 자기 그릇을 들고 일어나 각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누구도 문가에서 찬밥을 먹지 않았고 누구도 남의 밥상을 홀로 차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딸은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맑은 국물을 후후 불며 떠먹었습니다. 저녁 영업을 위해 관리실 불을 켠 날 저는 상담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의 예약 장부와 이 빠진 밥그릇 사진, 경찰의 증거물 반환 확인서, 그리고 딸의 첫 초음파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손님이 다 돌아간 저녁이면 저는 가끔 그 서랍을 열어 그것들이 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서랍을 조용히 닫고 저는 계산대 옆에 딸의 사진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장부의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페이지를요. 첫 줄에 그날의 날짜를 적어 넣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선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홀로 제사상을 차리던 그 저녁, 누군가는 그녀의 목숨을 저울에 올렸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선을 긋고 기록을 남기고 끝내 자기 이름으로 된 삶을 되찾았지요. 우리가 준 사랑과 헌신이 결코 우리 존엄까지 넘겨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녀가 맑은 국 앞에서 우리에게 건넨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